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TV 긴급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중국 상황들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렇게 안 모실 수가 없었는데 선뜻 응해 주셔서 한국 최고의 신흥국 전략 파트장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시장 변동성은 큰데 뭐라 그럴까, 기회 요인은 커지는데 시장은 계속 빠지는, 오늘 이제 이 찍는 날이 12월 6일인데 오늘도 홍콩은 거의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 기술주들도 상당히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살짝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하고 미국의 이제 중국 기업들 ADR들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헝다 이슈가 또 나왔고, 네. 또 그 직전에 이제 인민은행의 이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리커창 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먼저 호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헝다 이슈가 있었고, 또 띠디추싱 상패 결정 이후에 이제 계속된 미국장에서 연동돼서 ADR이 같이 빠졌고요. 주말에 이제 저희가 계속 뉴스는 업데이트 했는데 호황제가 일단 다 있는 상태였고, 네. 오늘 홍콩 시장이 사실은 빅테크나 CRO나 바이오테크나 소비재나 반도체 이런 게 빠지고, 네. 오히려 사실 부동산주는 오후장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부동산 오전에는 올라서 시작했어요. 네, 올라서 시작을 했고 최상에 있었고, 본토 역시도 디벨로퍼들 주가는 좀 차별화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헝다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주들은 조금 반응이 괜찮았고, 네. 시클리컬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홍콩의 이제 빅테크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상태는, 주말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거 통해서 중국 쪽 발언이긴 한데, 중국이 결국에 미국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의 그 역외 상장된 지배 구조나 상패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듯이 VI라는 일종의 그 가변이익 실체 같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형태로 역외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 우리가 상패를 유도하거나 네. 우린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섹터나 산업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는다고는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이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진작이 안 됐고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그 회계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SEC나 미국 쪽의 그 회계협회나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 정부 소속인지 혹은 안 내고 있던 특혜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ADR 기업들에게 내라고 했던 것들이 중국 쪽에서는 그게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고 주말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홍콩도 이제 여기에 시장이니까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빠졌다는 거는 아직 그걸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상패 논란, 그 계속적인 규제나 추정치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시장은 조금 악재 쪽에 민감했고, 오히려 헝다보다는 기존에 있던 ADR 이슈에 좌절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이탈이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 이제 헝다부터 한번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면, 헝다 이슈는 이제 터질 게 터졌으니까 해당 기업만 이제 크게 빠졌고, 또 그다음에 신용도 안 좋은 거 이미 뭐 거의 반 디폴트급의 상황에 빠진 애들은 뭐 급락을 했지만 나머지 애들은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부동산 관련 이슈는 오히려 기대감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을 놈들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안 때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뭐 성장률과 관련해서 이제 더는 못 때리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 지준율 인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큰 방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9월 이후부터 헝다 자체는 규제 결과물이고, 기존의 이제 부동산 업황이 9월부터 굉장히 심하게 망가지면서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걱정은 신용 위험 쪽에 하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대마불사라고 생각했는데 헝다도 망하고 주변에 대형 건설사 디벨로퍼들이 망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 하나. 그래서 그로 인한 금융권 전염에 대한 걱정과, 한쪽에서는 이제 수요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 중인데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문제들이 뭐 전후관계 차이지 뭐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 시장은 일단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9월 대비 지금 달라졌고, 크레딧 관련 신용 위험도
사실상 직접 개입을 일종의 선언한 거라서 그렇지. 이제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해 빅브라더들 같은 디벨로퍼들이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죽냐에 대한 걱정들에 대해서도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으니까 네. 시기가 조금 예상보다 앞당겨져서 아쉬운 거지. 왜냐면 이제 제가 아쉽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2분기에 나던 이번에 나던 헝다는 그 문제가 날 거였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1, 2월 정도면 업황이 바닥 확인을 저는 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10월, 11월에 중국이 대출이 돌면 후행해서 1분기에 업황이 바닥 확인을 했으면 그때 갔으면 더더욱이 시장은 더 단단했을 텐데 네. 아직까지 경기는 내려가는 중에 대출이나 정책 전환만 우리가 믿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니까 아직은 약간의 이제 혼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헝다 터졌다는 얘기죠. 네네. 생각보다 그래서- 한 분기 정도 빨리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년 1분기 모든 게 다 정리되는 바닥을 찍고 제대로 상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일찍 터지는 바람에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악의 신용 위험이나 금융 전염 가능성은 인민은행이 본인 입으로 본인이 키를 쥐고 있는데 본인이 규제한 걸 돌려놓는다고 얘기했고 개입까지 한다고 사실상 얘기한 거고 그렇죠. 광동성이라는 그 소재 지역의 주체한테는 개입했다고 했지만 뒤에서 이제 뒤를 봐주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해결이 전염이 안 되게끔 막아준다는 거고 업황이 도는 거는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황이 이제 빨리 돌아야겠죠. 근데 이제 네. 업황이 도는 데는 시간이 1분기까지 필요하고 심지어 1분기에 나오는 중국의 건설이나 신규 착공 데이터는 내년 연중 저점일 정도로 네.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채권 시장이나 디벨로퍼를 바라보는 이제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아직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일이 터진 거라서 저는 결국에는 발본 세권 그러니까 근원이 일단 없어지는 게 일단 빨리 개운하게 털고 가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는 시황이 돌고 대출 효과가 발현되는 1분기까지 놓고 보면 네. 저는 살 자리라고 일단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는 해결의 이제 실마리가 네.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 친구들도 좀 혼란스러울 테니 여기서 그냥 아무 일 없어 하고 그냥 땡길 수도 있지만 혼란스러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좀 주저주저하면서 왜냐하면 데이터는 아직까지 저점이 조금 더 나올 테니까 네, 계속 내려가는 중이니까요. 나쁜 네. 데이터가 한 2, 3개월 더 나올 테니까 이 남은 개월을 그냥 이미 선반영 빨리 하고 턴을 할지 아니면 다 보고 턴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다. 뭐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1분기 저점 이게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중국 당국이. 결국에 내년 연간으로 보면 올리는 거고요. 네. 지금은 경기가 떨어지는 중이라서 1분기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이미 10월 달부터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근데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시차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걸겠다라는 신호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이건 표현하기 되게 힘든데 워낙 정책 결정의 영향력이 큰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헝다 문제는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톤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죠? 네, 헝다는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지에서 반응으로 말씀드리면 광동성 지방정부가 헝다한테 실사단을 파견했다는 의미는 이제 너희들 다 손 내려놓고 다 그냥 동작 그만하고 본인들이 완전히 언더 컨트롤로 가겠다는 것까지 단계는 아니고 결국에는 공사 문제나 하청업체들 연쇄도산이나 결국에 그 미분양 사태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파악하고 결국에 그 다음 단계 이제 금융부채나 이런 것들 해결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헝다가 간판을 내리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헝다가 쥐고 있는 부채 자체가 어떻게 전염되거나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1월 달까지는 이제 실사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낙관으로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그 판때기를 다 펼쳐보고 나서 회계 장부 다 펼쳐보고 나서 이건 헤어컷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긁고 가야 되겠다. 이건 시간을 끌면서 뭐 회복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갈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한국에서 우리은행 정부가 인수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이번에 이제 민영화 시켰듯이 뭐 그런 식의 방법들
비슷한 것들이. 네, 지방 정부가 아마 그걸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네. 것들은 지방에 비슷한 디벨로퍼들이 떠안거나 네. 공사들이 떠안거나 뭐 이거는 살리겠다라든지 형태가 나올 거니까 금융시장은 어쩔 수 없이 좀 후순위에 있을 수 있는 뭐 채권이나 이런 쪽은 변동성이 불가피하고요. 근데 이제 살리겠다는 걸 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걱정했던 디벨로퍼들의 채권 가격이 오르거나 저가하면서 들어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ADR 문제로 넘어가서 아니 이번에 이 하락은 좀 느낌이 뭐냐면은 이번엔 중국에서 펀치가 미국으로 넘어갔는 것 같아요. 펀치가 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SEC에서 네, 회계 깔아, 네. 응? 너희 다 깔아,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화들짝 놀란 것 같고 중국 당국도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우리 잘 얘기하고 있어, 잘 협의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SEC가 약이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뭐가 먼저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네. 이게 트럼프 정부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ADR이 그 지배구조로, 미국에 상장하게끔 한 거는 미국이 허용한 거고, 네. 전 단계에서 미국으로 상장하게끔 된 상황은 또 중국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민간 기업의 업체고, 제가 마윈이라고 가정했을 때 돈을 레이징하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어쨌건 관치금융 하에선 국영기업이나 중앙 소속인 기업들이 조달이 쉬웠던 거고, 네, 네. 독점 산업들이나 이런 쪽이 쉬웠지, 이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태동하던 그런 플랫폼 산업들이 조달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미국에서 웰컴이라고 해서 갔고, 양쪽이 이제 가면서 그 VIE라는 그 지배구조, 특유의 지배구조를 타서 몇 쿠션을 맞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하는 방식으로 갔던 건데, 사실은 미중 간에 그거를 상장을 허용하고 양쪽이 그냥 우야무야 허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느 한쪽에서 뭔가 긍정 부정했던 건 아니고 중국 역시도 그냥 모른 채 했던 건데 네. 제가 주말에 중국 쪽의 발언이지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봤던 거는 네. VI 지배 구조를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증감회나 금융당국이 한 건 처음이에요. 얘기한 거는. 네, 그 VI 지배 구조라는 게 일종의 이제 중국 그 알리바바 같은 애들 상장하러 갈 때 민영 기업이 본인이 직접 그 외자를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가변이 이런 가상의 실체를 만들어서 걔네가 이제 일종의 상장을 시키고 걔네를 통해서 이제 본국에 있는 쪽에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그 구조 자체를 인정 부정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언급 자체를 했다는 거는 본인들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폭락이나 네. 욕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한 거고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꼭 쌍술 들고 지금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막을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 중에 하나고 네. 미국 쪽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트럼프 때부터 막판에 나왔던 얘기고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는 더 이상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야무야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과 뭔가 공산당 간의 모종의 어떤 레이징 관계나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형태로 해서 오라고 했던 때랑 이제는 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특혜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야겠어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질질 끌면서 이제 했을 거고 네. 이제 와서 이제 미국이 좀 세게 나가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좀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홍콩이나 본토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이런 수급 때문이고 네. 앞으로 이 과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회계 기준으로 제출 안 하면 3년 안에 상폐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상황이 결국에는 저는 좀 더 늘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뭐 2, 3년 안에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해도 네. 결과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는 수급 상황이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회복을 좀 하더라도 계속 탈출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어쨌건 간에 저는 당장 상폐될 이슈들이 있는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주가는 좀 과도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엄청 공격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주가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도 실무자단의 그 회계 관련된 그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협상이 좀 시작만 돼도 ADR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최근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ADR을 상장해서 중국 기업들이 신났고 중국 사람들이 신났지 미국 사람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신났지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손해보는 거죠. 완전히 물린 거 아니에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물린 것 마냥 바짝 물려버린 거라서 미국 사람들 거지된 꼴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애들이 여기다 대고 큰 소리 치면서 니네 이거 상장 안 돼 하는 거는 되게 웃기는 거죠.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시켜주니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꼭좀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반대인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 미국 투자자들이나 저희 이제 해외 투자자들 볼모로 네. 양쪽이 지금 그러고 있는 셈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중국 잘못이라고만 또 안 보는 이유는 양쪽이 합의할 땐 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특혜를 안 주겠다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중국 관련 제품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랬었는데, 뭐 결국에는 양쪽이 사이 좋을 때 했던 20년 전에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결말로 주가가 이렇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미국도 이렇게 완강하게 가는 척은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합의가 결국에 문제가 없다라기보다 각자의 길은 가되 급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영하는 것들은 좀 되돌리는 시간은 좀 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게 펀더멘탈이나 뭐 어떤 중국 규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과도해 보인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양쪽이 각각의 좀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무조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허용했던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허용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선상장 네. 후 합의 뭐 이런 네.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계속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요거는 조금 더 바이든 정부 하에서 저는 빨리 시작할 거라고 봤는데 좀 늦어지긴 했지만 내년에 아마 합의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 될 것 같고 네. 중국은 계속 홍콩으로 조금 계속 빼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돌아와라. 되는 애들은 돌아오고 데이터가 민감하거나 어떤 플랫폼 관련해서 우리 쪽으로 계속 와라라는 시도를 할 거고, 아마 ADR에 좀 몰려있던 수급들은 결국에는 중국 포지션 줄이면서 네. 홍콩을 더 사기보다는 본토로 가거나 액티브 패시브들의 이제 전략이 조금씩 계속 바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소위 말해 그 K앱 ETF스러운 그 인터넷들이 모여 있고 ADR로 돼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조심은 해야 된다. 네, 그냥 차라리 본토에서 계속적으로 보거나 홍콩 쪽으로 보라는 의견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은 앞으로는 당분간 이제 상해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그 네. 투자 적격 그 자격을 기피나 받아서 네. 그런 걸 받아서 상하이나 심천 그리고 또 거창판 네, 뭐 차이넥스트, 심창, 뭐 네, 창업판이라든지. 네, 창업판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네. 자금이 전부 기관 자금들은 돌아갈 것이다. 네, 그리고 그냥 홍콩으로 가겠죠. 홍콩에 이제 플랫폼 하더라도 컨슈머를 하던 플랫폼을 하던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 기업들 한다 그러면 계속 홍콩에서 이제 상장하는 애들을 뭐 등가로 이제 이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홍콩이 그런 메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VIE 그 가변이익 실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최초의 인정이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ADR이 280개고 홍콩이 이제 2,8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 홍콩도 절반 가까이가 이 지배구조가 네. VI 지배구조로 상장한 애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A주, H주를 동시 발행한 그런 기업 제외하고 사실상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서도 이 VI 지배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VI 지배구조를 불확실성을 좀 준 건 사실인데 올해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도 그런 방식으로 돌아오게 할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걸 보완하는 방식이지 그걸 차단할 수는 없고요. 네. 단지 미국 상장 ADR은 같은 VI 지배구조이기도 하고 현지 투자자들의 노출도가 높고 이 회계 문제가 걸려 있고 양국의 정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그걸 굳이 풍파를 계속 감내하기가 네.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는 상반기까지 현재 만약에 양쪽이 그 관련된 논의들을 좀 시작을 하면 투자 심리는 좀 개선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신부라는 데서
그 녹색 성장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14차 5개년 계획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그 뭐 소위 말하는 ESG로 평가된 사실은 그냥 이지 그냥 환경 네. 친환경 투자가 이제 기조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 중국에서. 네. 그럼 그동안에 한번 잠깐 지난 3분기에 KPI 맞추려고 전기 끊었다가 했던 그냥 쇼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기조적으로 전기를 안 쓰는 방향 그리고 공해를 덜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믿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고 14차 5개년 계획이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올해까지 발표가 된 거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 거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 화학이나 건자재나 비철이나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해서 증서를 제한을 하고 네. 이쪽으로 신재생으로 계속 전환하고 노후 설비 교체하고 공급과 생산을 제한하는 큰 방향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가속화되는 거에 변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출 증가율 같은 걸 쉽게 보더라도 그 녹색 대출이나 이런 관련해서 이런 에너지 집약 산업이 전환하는 데 주는 대출은 올해도 한 30% 증가했고 전체 대출 10% 증가해 네. 3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네들 그거 뜯고 셧다운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재생 투자하고 전기를 올릴 거니까 너희들 생산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저리로 줄 테니까 대출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주도주가 결정했던 거 에너지 소재 쪽이나 신재생이 주도주였던 이유도 네. 돈이 글로 갔기 때문이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이나 서비스 쪽으로 가는 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쪽으로 계속 밀어주겠다는 거니까 제가 그 심지가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고 내년에는 갑자기 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꺾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돈을 세팅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계속 신재생 쪽입니다. 네. 그 대출은 저리로 가는 거고 그러면 제가 제조업 오너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럴 때 계속적으로 그쪽 투자를 확대하는 걸로 쉽게 조달을 해보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저희는 올해 있었던 전력난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는데 공급 쪽에 내년에 계속 이 에너지 소재 쪽이 화두고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이 계속 투자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센터님 말씀드렸지만 그 국내 정유화학 뭐 철강 비철 이런 쪽에 큰 기회는 왔다. 네. 네. 지금은 상품가격이 빠지고 이제 뭔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빠지는 거지만 네. 계속 중국 쪽의 가격 신호들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녹색 관련된 행동 방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올해 선언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이 주도주라는 생각 그리고 반사수혜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요소 사태나 그 마그네슘 이슈에서 보셨겠지만 더 이상 중국이 가격 교란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도록 뭔가 수출 제한을 걸고 네.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만드는 그 업체들의 가격 상승 그리고 가동률 저하 또는 스크랩 많은 업체들이 없어지게 만들 한계 기업 없어지게 만들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조금 덜 만들면서 가격을 높이는 이런 과정들이 네. 이젠 거스를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거스를 수 없다. 네. 그러면 한국 기업에 진짜 이거 엄청난 기회가 되는 저는 거네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중국이 이제 공급망을 어떻게 충격을 주고 중국에 의존했던 배터리나 어떤 품목들만 특정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중국 애들의 제조업의 가격이 그 경쟁력이 이제 우리보다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보다 못한다? 네. 왜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지금 공급 과잉이었던 산업들이 거꾸로 이제 공급을 제한하는 산업이 돼가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금융석유, 뭐 석탄 관련된 석탄 화학이나. 네. 근데 그게 점점 더 걔네들이 소수 기업들이 어떤 뭐 지네들이 이제 질 좋은 상품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가격들이 저가 공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량이나 가격이 올라가는 압력이 생기는 거니까 반대로 그럼 우리는 더 좋죠. 네, 그렇죠. 네, 걔네들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지난 10년 동안 어쨌건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괴롭혔던 섹터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 공급에 의존도 하고 배터리 같은 것들은 수급이나 예전에 저희 디스플레이가 그랬듯
위험해진다. 오히려 공급 과잉이 그쪽에서 더 부담이 높아지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네, 계속 돈도 들어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고. 네, 실력이 안 되고 다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고 이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네.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배터리 같아요. 네. 배터리보다 오히려 포스코나 화학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중국의 어떤 그 방해 요소들이 많이 제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ATL 같은 데가 LFP 가격으로 그냥 미친 가격을 거의 원가 수준으로 다 뽑아내서 뭐 국가 지원금이라든가 아주 저리의 융자를 받으니까 옛날 우리 폴리실리콘이나 뭐 다른 그 디스플레이처럼 그냥 거의 본전에 내다 팔아도 돈이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재생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까 ESG 얘기하셨는데 이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저희 미래에셋 상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신재생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좋은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주도준 신재생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런 포트를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중국의 전체적인 탄소 저감에 광범위한 그런 관련주들을 모은 집대성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당연히 CATL도 들어가고요. 네. 한쪽에 ESS나 수소 관련주 대표주도 들어가고 한쪽에 중국의 철강하고 화학도 들어가고 건자재도 들어가고 네. 또 한쪽에는 탄소 배출권 있는 전력회사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해서 걸러진 전통산업 에너지 소재 쪽이랑 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저는 그 순환매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각받는 산업들이고 걔네들이 정책에 뭐 역방향일 리도 없고요. 네. 그 빅테크처럼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아웃퍼폼을 몇 년 할 수 있는 네. 그런 포트가 좀 만들어질 것 같고 반대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특정한 그런 전통 산업 쪽에서 걔네들 때문에 힘들었던 업종들. 네네 그런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저희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권에서 제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투자도 조금 소비재 빅테크를 좀 줄이고 그쪽을 좀 확대하고 저희도 그런 상품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네.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저희가 추천하는 포트를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네네. 나머지 쪽도 많이 부각을 좀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ESG라도 옛날처럼 그냥 진짜 신재생 전기차만 ESG가 아니라 탄소를 확실하게 저감시키는 탄소 배출원인 전기차, 철강, 화학도 오히려 ESG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객분들 중에 중국에서 공장하시는 분들 하는 말이 전기를 일주일에 4일밖에 안 준답니다. 네, 타이트하시죠. 큰 기업은 안 그렇겠죠. 큰 기업은. 뭐 이렇게 철강, 시멘트 이렇게 큰 기업은 설마 그러진 않고 좀 작은 기업도 이분은 옷을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근데 그 업체들이 그쵸 작으실 테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도 사실은 시즌별로 8, 9월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 지방 관료가 똥줄 타면 셧다운 시켜볼 수 있죠. 여전히 그거는 그럼 열려 있다 그런 상황들은. 네네네. 물론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스위치를 내리는 식으로 하진 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련 산업들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집약하는 산업들이 지방마다 다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효율성이 있거나 뭔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셧다운 관련 리스크가 내년 뭐 하절기나 동절기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죠. 야, 그럼 물건을 안 만들어도 좋으니 우리 석탄 발전소 안 돌릴 거야라는 기조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큰 중국에서. 틀에서 보면 이제 석탄 발전은 제값을 받아야 되고 쉽게 조달하면 안 되고 비싼 값으로 이제 갈 거고 그거를 비싼 값에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면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 기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재생으로 대체해서 다른 어떤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집약하는 산업은 효율화된 소수 기업들이 하게끔 하고 싶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물량은 줄 수밖에 없네요. 물량은 늘어날 수 없죠. 그러네요. 네. 업체가 주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에 전기 공급도 늘어나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신재생 쪽으로 전환하는 거고 값이 올라가겠죠. 중국 전기료가 지금 10년 동안 억제됐었으니까 네. 전기료가 이제 10년 만에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100%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이제 저희 이제 대담하고 나서 생각을 정리한 게, 야, 이제 중국 PPI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세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국 전기세 인상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그 뭐 유가가 아니라 이제
중국 전기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최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모든 복병이 되겠죠. 원자재 가격을 다 올리는 거니까 최고의 원자재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그렇죠.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원자재니까. 맞습니다. 네. 복병입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회의가 있죠. 경제공작회의. 네, 경제공작회의. 네.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 언론 보도는 뭐 8일에서 10일 사이라고 보도는 됐는데 이건 홍콩 언론이니까 아직 중국 공식 보도는 없고 다음 주 안에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경제공작회의라 함은 이제 연말에 다음 해에 이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성장 목표나 통화량 목표나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정하는 자리고요. 뭔가 확정된 수치를 발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략적인 근간을 갖고 3월 전인 데서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고 당수뇌부가 모여서 기조를 얘기하고요. 네. 대신 내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뭐 저희가 지준율 인하나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내년에 일종의 뭐 내년에 표 한자는 뭐야, 대표 한자는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대표 한자는 무분별한 자본 확장 금지와 반독점이었죠. 그 진짜 말 그대로 올해 조지듯이 이제 그래, 조졌지, 네, 진짜. 조진 거고요. 네, 네, 네. 내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키워드로 굳이 얘기를 하면 뭐 휴지기 혹은 안정을 아마 제시할 거예요. 안정. 그래서 중국말로 뭐 온건할 때 온자나 이런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그 키워드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통화나 재정, 산업 규제의 중요한 1순위가 뭐냐를 보시면 되고 네. 작년에 1순위는 규제가 1순위였습니다. 네, 네. 올해는 아마 안정이 1순위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하는 자리고 원래 그 회의가 끝나고 1, 2월에 지방전인데 3월에 전국전인데 4월에 정치국 회의 때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5, 6개 연결로 하는데 이제 그 가랑비에 이제 옷 젖듯 네. 이제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경기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책 대응들이 차곡차곡 나오는 시작점이 경제공작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의 이벤트로 보신다기보다는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올해 뭐 8%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정말 후덜덜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1분기 저점 찍고 이런 상황이면 4% 나오겠어? 뭐 이런 정도 생각까지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내년도에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장률은 내년에 5.4%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는 뭐 작년이 마이너스였으니 작년 안 좋았으니 올해 8%일 거고 네. 그래서 2년 평균으로 보면 지금 4.9% 정도고 4분기 데이터 1월 달에 나올 때 보면 4분기 중국 성장률은 뭐 3%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거는 베이스가 이제 반대로 작용해서 네. 내년 연간 5.4라는 의미가 저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으로 중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팬데믹 직전이 6.0이었고 그 전에 6.5였고 그래서 저희가 무역 전쟁 할 때도 보면 낮다고 했는데도 6.5였으니까 네. 그러면 5.4가 아주 형편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하고 유사하게 이제 안정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년엔 떨어지는 해는 아니고 안정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신흥국들하고 형평성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좋은 나라는 없을 거고 인도나 몇 군데 빼고는 네. 그럼 중국이 절대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안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보셔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이걸 지금 다 겪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년에도 뭐 어떤 신흥국에서 네. 기조효과를 제외하고 그렇게 이렇게 중국이 떨어지는 후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5.4%만 성장하고 그 정도만 잘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모에서 5.4%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잖아요. 네. 지금 수출입은 특별히 수출 쪽은 계속 거의 신기록 수준이죠. 지금 중국이. 네, 수출은 9월 달에 물량으로 정점은 찍었고 네. 이제 가격으로 버티고 있고요. 네. 여전히 성장률이 지금 4.9% 말씀드렸는데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운 증가율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가격에 좀 기반한 거고 어허. 다른 나라들 공급망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 네. 물량하고 가격은 다 같이 떨어지니까 내년 상반기엔 아마 단자릿수로 떨어질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수출이 빠르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서 네. 중국 정부가 어차피 수출이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또 내수로 대응하는 거니까 이제 인프라나 재정이나 통화를 완화하는 시기가 오는 거고 지금 네. 현재라고 보고요. 수출은 이미
물량 기준으로 좀 꺾여서 중국도 이제 환율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네. 통화 완화 고민도 한다는 게 이제 저희 콜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꺾이면 통화 완화를 하겠죠? 네, 항상 내수 부양도 하고 네. 그 이제 부동산이 마이너스가 3개월, 6개월 가면은 항상 인프라 투자를 했고 네. 수출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좀 지속이 되면 예. 반대로 이제 그 정책 이징을 하죠. 그래서 완화를 하니까 통화 정책을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타이밍으로 보는 거죠. 보통 그리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이쪽에는 반대로 좀 완화를 해주고. 그런 경향이 많았고 네. 뭐 이번에 아마 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금리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금리를 올리거나 정상 궤도로 가는 것들이 좀 항상 등락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중국도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아마 뭐 크게 환율이나 이런 쪽에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네. 중국은 자기 길 간다고 지금 하는 표현이 네. 올해 1년 바짝 본인들은 이제 긴축할 걸 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풀겠어라는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지준율 인하가 그 사인 아닙니까? 지준율 인하하겠다.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1년 가까이 대출이나 유동성을 줄여서 2019년 증가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이 2030년까지인가 소득을 2배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리 성장률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4.9% 정도나 4.8% 정도는 성장을 유지해야 걔네들이 얘기하는 소득 2배가 달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4.9% 성장률 3분기 기준이라면 아무리 뭐 연간 8%가 올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분기적으로 보면은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중국이 이렇게 지준율을 낮추면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낮추고 이러면 뭐 은행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금리가 낮으니까 성장주들이 좋아진다던가 뭐 이런 패턴이 있는데 중국은 워낙 그 정책 그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지준율 인하한다고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그렇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준율 인하는 이번에 해봤자 아마 한 번은 12월에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뭐 두세 차례 연속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두 차례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년 1분기가 계절적으로 대출을 많이 푸는 시즌인데 그거에 더 금상첨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중국 지준율이 여전히 그 뭐 13%대 14%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낮추는 거는 결국에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진작을 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속성은 모르겠는데 1분기 그 대출 확장이나 통화량 늘어나고 이러는 거에는 상당히 조금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한 번의 이벤트로 보시기보다는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12월에 하게 되면은 대충 한 4월 정도까지 중국의 대출 데이터나 시장에서 그 생각보다 그 뭐 크레딧 인플루언스나 이런 중국의 이제 대출 데이터를 많이 보세요. 그 실제로 대출 데이터를 그리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이렇게 전후 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느냐를 보시는 데 있어서 저희는 4월까지는 거의 100% 확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반등으로 그렇게 보면 그거를 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결국에 수혜주가 경기 민감주 쪽일 거냐 뭐 성장주냐 기술주냐 이럴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위너는 여전히 또 기존의 신재생이나 좀 테크 쪽 네. 이런 쪽이 좀 더 가고 소비재도 좀 수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소비재들 이런 것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늘 때 보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술주 뭐 CATL을 비롯해서 주가가 정말 소위 말하는 네. 지표로 환산을 해보면 후덜덜이잖아요. 후덜덜. 야, 진짜 이가 뭐 샤오퐁, 뭐 니오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이 더 좋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조금 우선순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CATL이나 그러니까 배터리나 전기차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네. 같은 신재생 쪽 안에서도 좀 더 전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투자에 좀 가까운 풍력이나 해상 풍력, 뭐 수소 혹은 ESS 쪽이나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얘네들 뭐 수소 스테이션이나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고요. 네.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이제 열이 기업들이 좀 생길 것 같고 열이 네. 우위가 생길 것 같고 조금 지수보다야 아웃퍼폼은 하겠지만 올해만큼의 이제 퍼포먼스까지는 기대는 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종합을 해서 보면 그런 류의 신재생 관련된 것들이나
대출이 늘리는데 포커싱 맞춰지는 녹색 대출이나 이런 쪽 분야다 보니까 네. 친환경 분야가 친환경 분야들이 네. 수혜를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음흠. 전기차나 CATL 배터리는 조금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가열차게 올랐어요. 거의 안 쉬고. 가는 게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좋게 보였고 네. 나머지 애들이 이제 계속 나머지가 안 좋으니까. 쏠림이 너무 심하고 네. 홍콩까지 저렇게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토에서도 음.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재도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좀 많이 빨아간 편이라서 음. 그 빨아갔던 수급들을 내년에 좀 분산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도 결국에는 계속 그 소수군 안에서 순환매를 시도하다가 2분기쯤이 중국 소비재 그 소비가 저는 반등하는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 정도까지 놓고 보면 이제 많이 빠진 소비재라든지 뭐 기존의 제약주나 혹은 음식료 외에 나머지 경기 소비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를 2분기로 보고 있고 혹은 그 전에 좀 더 미리 3월에 움직일 수도 있다 보는데 현재로서는 뭐 워낙 좋았던 네. 것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퍼지면서 지수가 좀 가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CSI 300도 본토 쪽에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CSI 300. 네, CSI 300이 워낙 종합적이고 네. 무난한 본토 우리나라 벤치마크인데 코스피 200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현재 계속 리밸런싱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중국의 웬만한 어떤 주식들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주도 테마들을 그래서 CSI 300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토를 더 사셔도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재생은 그냥 큰 틀에서 주도주 역할은 여전히 내년에도 할 것 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주 기업들을 사가지고 아뜨거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백주는 일단 내년 2분기 정도의 기회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 업황이나 고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 좀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분기에는 소비세 인상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1, 2월 중에 그 소비세를 어떻게 올리느냐. 왜냐하면 소비세 대상이 고가 화장품, 고가 주류나 고가 자동차, 아니 자동차까지는 아니고요. 뭐 약간 굉장히 사치품스러운 것들. 네네. 그래서 백주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 2월 달까지는 큰 폭의 이제 어떤 회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소비재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소비재는 좀 후순위로 놓으시는 게 맞고요. 2분기쯤에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 전자상거래, 소비재 시장이 조금 나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2분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정말 너덜너덜한 밸류에이션 있죠. 보험이라든가 에너지나 국유 기업들 몇몇은 진짜 밸류에이션 따져보니까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거의 뭐 네. 우리나라 철강보다 못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많이 낮죠. 예,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은 뭐 여전히 조금 애매합니다. 내년 상반기 저는 금리에 대해서 네, 그런 밸류 주식 같은 것들이나 좀 싼 저가 가치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내년에 뭐 금리가 뭐 급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의 금리에 대해서 그냥 보합으로 크게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어차피 올해 에너지 소재나 이런 중후장대 쪽에서 좀 많이 퍼포먼스가 낮고 내년에 2분기에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가더라도 또 다시 에너지 소재 이쪽일 것 같아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국영기업들이나 혹은 금융주, 은행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아쉽지만 기회가 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한 게 거기 홍콩 이제 시장이- 금융주 엄청 많이 몰려 있죠. 네, 금융주가 많고 그런데 보통 12월하고 1월달이 이렇게 시즌이거든요. 네. 대출 풀고 양 늘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은행주가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나 국영기업들 그런 A50 그런 것들은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계절성이 조금 이번에 제한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배당도 주고 하니까 배당 잘 주잖아요, 중국 기업들. 네, 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높죠. 예, 이때 참 좋은데 그런 계절성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네, 자 오늘도 뭐 막힘없이 뭐 쫙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한국에 투자하시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시장 모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부 말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냈던 위클리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중력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씀드린 중력은 중국 경기 1분기나 상반기 방향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방향인데 중국 경기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 국내 중국의 이제 그런 유동성 확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내력에 조금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내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대단히 뭐 엄청
섹시한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올해 너무나 타이트했던 정책들에 대한 되돌림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좀 우호적으로 좀 보시면서 네. 중국 본토 증시도 좀 비중 확대하실 수 있고 전체로 국내 영향에 대해서도 그게 전자 반도체든 전체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이든 간에 시기적으로는 내년 4월 정도까지 대출이 올라오면서 국내에 좀 도움이 되는 내년 상반기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낙관으로 보시고 너무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휘둘리실 필요는 없고 중국 정부 입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남들이 울고 불고하는 곡소리가 날 때는 항상 기회의 영역이 열리는 게 이 주식 투자 시장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거의 항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6일 현재 중국 관련 ADR 기업이라든가 중국 관련 몇몇 기업들은 정말 통곡의 소리가 나는 영역으로 주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놈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어떤 놈들은 또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그 긴축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중국이 긴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완화로 풀었습니다. 정책 영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주가도 상당폭 빠져 있다면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경환 파트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내년 1분기, 2분기를 통해서 지금의 중국의 완화된 스탠스가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아마도 지금 울음소리가 가장 큰 12월 6일 이 시점이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낮은 가격에 또는 매력적인 가격에 중국 기업을 진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또 한번 오셔서 네. 이런 상황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인 김경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증시학도 TV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